안녕하세요. 이번에 보내주신 이스탄불 자료들, 와, 정말 흥미롭게 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특히 그 아야소피아가 성당에서 모스크로 또 박물관을 거쳐서 다시 모스크가 된 그 파란만장한 변천사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걸 읽고 나니까 이 도시가 아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스탄불은 그냥 단순하게 아름다운 관광지, 이걸 넘어서서 도시 자체가 뭐랄까, 살아있는 역사책 같은 곳이니까요. 맞아요. 살아있는 역사책. 이번 자료들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잘 보내주셨어요. The Wandering Queen 같은 여행 블로거의 생생한 경험담은 도시의 현재를 보여주고요. 네, 되게 활기차더라고요. 그리고 트리플 같은 가이드북은 딱 여행의 뼈대를 잡아주죠. 그렇죠. 거기에 아야소피아 역사를 깊이 파고든 자료까지 더해지니까 입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가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네. 단순히 어디 가고 뭘 먹을지 이런 걸 나열하는 걸 넘어서서요. 이 자료들을 통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역사랑 문화의 층위를 품게 됐는지, 네, 그 층이요. 그리고 그게 오늘날 여행자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네. 그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는 거죠. 아, 좋은 접근이에요. 그 웅장한 제국의 유산하고 또 현지인들의 소소한 일상이 어떻게 한 공간에서 공존하는지 맞아요. 공존.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상징적인 장소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스탄불 여행의 첫 페이지는 뭐 거의 모두가 술타나하메트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아야소피아, 블루 모스크, 톱카프 궁전.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압도적인 유적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죠. 네, 그곳이 바로 비잔티움이었고 콘스탄티노플이었고 또 오스만 제국의 심장이었으니까요. 아, 특히 아야소피아는 그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의 축소판. 네, 자료에 나온 변천 과정을 보면 537년에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동방정교의 총본산으로 지었을 때 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라는 찬사를 받았죠. 그랬다가 1453년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면서 모스크로 바뀌게 되고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용도 변경이 아니라 도시의 지배자가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대한 상징적인 사건이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첨탑, 미나렛이 세워지고 내부의 기독교 모자이크들은 회벽으로 싹 덮였어요. 아, 덮었군요. 그러다 20세기에 터키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트르크가 이곳을 세속주의의 상징으로 박물관으로 만든 거죠. 아, 그때 박물관이 된 거구나. 네, 종교적인 공간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유산으로 개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20년에 다시 모스크로 바뀌면서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은 기도 시간에는 여행객 출입이 통제되고 여성은 머리를 가려야 하는 뭐 그런 규정이 다시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건물 하나가 이렇게 한 나라의 정체성이랑 정치적 방향성을 보여준다는 게, 와, 정말 놀라워요. 그렇죠. 그래서 아야소피아에 가는 건 그냥 단순히 멋진 건물을 보러 가는 게 아니고요. 네. 이스탄불의 복잡한 역사적 지층 위를 내가 직접 걷는 경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블루 모스크가 있고요. 네, 블루 모스크? 근데 자료에 보니까 현재 대규모 복원 공사 중일 수 있다는 팁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방문 전에 꼭 확인하라고. 네, 안 그러면 자칫하면 그 유명한 푸른 타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토카프 궁전은 인기가 워낙 많아서 온라인으로 미리 표를 사두는 게 거의 필수라고 하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히포드럼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흥미로웠어요. 아, 히포도롬? 네, 고대 로마의 전차 경기장터인데 지금은 그냥 광장처럼 남아있지만 이집트에서 가져온 오벨리스크나 그렇죠. 그리스 델포이 신전에서 가져온 뱀 기둥이 그냥 동그라니 서 있잖아요. 맞아요. 그 유물들이 다 과거 제국들이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다른 문명에서 약탈해온 전리품들이죠. 아, 전리품이군요. 그렇죠. 즉, 히포드롬은 이스탄불이 수세기 동안 세계의 중심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에요. 이 모든 거대한 역사의 흔적들이 전부 걸어서 몇 분 거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롭죠. 정말 그래요. 술탄 아흐메트의 이 엄청난 유적들을 보면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 같다는 뭐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게 이스탄불의 전부가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맞아요. 보스포러스를 건너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고요? 네, 그 표현이 아주 정확해요. 대부분의 관광객이 머무는 유럽 사이드는 장엄하고 역사적인 분위기가 강하다면 페리를 타고 아시아 사이드로 넘어가는 순간 훨씬 더 여유롭고 현지인들의 삶과 가까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아,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그 짧은 페리 항해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도시의 다른 얼굴을 만나는 관문 역할을 하는 거죠. 자료에 나온 네부메칸 사일이라는 곳 사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내부메칸 사일? 겉보기엔 평범한 건물인데 내부는 거대한 돔 아래로 책장이 벽을 가득 채우고 중앙에는 연꽃 모양 조형물이 있는 이게 도서관이자 카페더라고요. 맞아요. 한 블로거는 여기서 인생샷을 건졌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런 곳들이 아시아 사이드의 매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예요. 네. 전통적인 모스크나 궁전이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이죠. 아, 그렇군요. 2019년에 완공된 터키 최대 규모의 차물자 모스크도 아시아 사이드 언덕에 있거든요. 네. 거기도 웅장한 건축미와 함께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 역할을 한다고 해요. 와.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아주 멋지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피에르 로티 언덕 이야기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피에로 로티.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골든혼 풍경을 보면서 차를 마시는 곳인데 네. 보통 보스포러스 해협이 두 대륙을 나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골든혼은 유럽 대륙 안쪽을 깊숙이 파고드는 독특한 물줄기라서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고요. 네, 맞아요. 도시의 지리를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게 해주는 곳이죠. 아,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발라트 지구예요. 발라트. 거긴 알록달록한 집들로 유명한 곳 아니에요? 네, 인스타그램에는 그 사진만 가득하지만 자료를 깊이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또 뭐가 있나요? 원래 유대인이랑 그리스 정교의 신도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 오래된 시나고그랑 교회가 남아있고요. 정말요? 지금은 빈티지 숍이나 개성 있는 카페,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들어서면서 되게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와, 단순히 사진만 찍고 떠나기엔 너무 아까운 이야기가 가득한 동네였네요. 그렇죠. 결국 이런 장소들을 방문하는 건 이스탄불이 술탄아흐메트라는 하나의 중심을 가진 도시가 아니라는 것. 네. 각기 다른 역사와 개성을 가진 여러 동네들의 집합체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에요. 아, 그리고 그 동네들을 연결하는 공공페리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현지인들의 발이 되어주면서 동시에 여행객에게는 가장 저렴하고 아름다운 보스포루스 투어를 제공하는 최고의 방법인 셈이죠. 도시의 여러 층위를 탐험한다는 아이디어가 음식 이야기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음식 얘기 빼놓을 수 없죠. 케밥과 바클라바가 전부가 아니라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자료들을 보니까 그 스펙트럼이 정말 상상 이상이던데요. 그럼요. 이스탄불의 음식은 이 도시의 역사만큼이나 다채롭죠. 네. 우선 길거리 음식의 상징인 발륵 에크맥, 즉 고등어 케밥부터 시작해야 해요. 고등어 케밥? 네. 갈라타 다리 옆에서 출렁이는 배 위에서 바로 구운 고등어랑 채소를 빵에 끼워주는 건데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이스탄불의 풍경 그 자체죠. 근데 한 블로거가 다리 바로 옆에 있는 가게들은 너무 관광객 상대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 보셨네요. 혹시 잔료에 현지인들이 가는 진짜 맛집 찾는 팁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몇몇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팁이 있었어요. 뭐죠? 다리 위에서 낚시하는 현지인들이 식사하러 가는 곳, 그러니까 다리 약간 아래쪽이나 카라코이 선착장 근처의 작은 가게들을 찾아보라는 조언이었죠. 조금만 발품을 팔면 되는군요. 네, 그러면 훨씬 신선하고 저렴한 고등어 케밥을 맛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양념된 밥을 채운 홍합 요리인 미디의 돌마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고요. 미디의 돌마. 좀 더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싶을 땐 로칸타를 찾아가라는 조언이 많았어요. 네, 로칸타. 이게 우리네 백반집이나 기사식당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예요. 미리 만들어둔 다양한 터키 가정식 요리들을 보고 직접 고를 수 있어서 언어 장벽이 있어도 주문하기 쉽고요. 그거 좋네요. 가격도 저렴해서 현지인들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곳이죠. 푸짐한 터키식 아침 식사인 카흐발트를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을 때도 좋은 선택지고요. 조금 더 모험을 하고 싶다면 도전해볼 만한 음식들도 있더라고요. 있죠. 되너 케밥 위에 뜨거운 토마토 소스랑 요거트를 듬뿍 얹은 이스켄데르 케밥. 이건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돌고. 그거 진짜 맛있죠. 그리고 양 내장을 구워서
빵에 넣어 먹는 쿄코레치. 이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진정한 미식가라면 꼭 도전해봐야 할 메뉴로 꼽혔어요. 그렇죠. 디저트랑 음료 문화도 이스탄불의 정체성에서 아주 중요해요. 네. 쫀득한 터키 아이스크림, 돈두루마를 파는 상인들의 유쾌한 장난은 이미 유명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 장난. 그리고 뜨거운 모래의 열로 커피를 끓이는 터키식 모래커피는 그 자체로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아, 보는 재미가 있겠네요. 네,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는 문화를 엿볼 수 있죠. 차이바체시라는 찻집에 대한 묘사도 좋았어요. 현지인들이 작은 틀린 모양 잔에 담긴 진한 홍차 차이를 마시면서 대화 나누고 게임하는 도시의 활력이 느껴지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녁에는 메이하네라는 선술집에서 아니스 향이 나는 터키 전통주 라크에 물을 타서 마시는 문화도 아주 독특하고요. 와, 이 모든 음식과 음료를 경험하는 건 결국 이스탄불 사람들의 삶의 리듬에 맞춰보는 것과 같아요. 삶의 리듬. 네, 길에서 빠르게 에너지를 충전하고 로칸타에서 든든한 점심을 먹고 차이바흐체시에서 오후에 여유를 즐기다가 메이하네에서 친구들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흐름을 따라가 보는 거죠. 자, 이 모든 놀라운 경험들 정말 매력적인데요. 근데 이스탄불처럼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를 여행하는 건 때는 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여행자들이 꼭 알아야 할 실용적인 팁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였나요? 단연코 교통수단에 대한 조언이었어요. 아, 교통. 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미터기를 안 켜거나 일부러 길을 돌아가는 택시 사기가 꽤 빈번하다고 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효율적으로 여행하려면 트램, 페리, 메트로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려면 이스탄불 카르트라는 교통카드가 필수겠네요. 맞아요. 공항이나 주요 역 키오스크에서 쉽게 사서 충전할 수 있으니까 도착하자마자 만드는 게 좋아요. 아, 이걸로 거의 모든 대중교통을 환승 할인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쇼핑의 성지 그랜드 바자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럼요. 4,000개가 넘는 가게가 미로처럼 얽혀있는 곳인데 여기서 흥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요. 네, 필수죠. 더 브로크 백패커 블로그에 나온 얘기가 진짜 재밌었어요. 램프 하나 사려다가 가게 주인이랑 1시간 동안 차유로 마시게 됐다고요. 이게 정말 일반적인 경험인가요? 하하. 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랜드 바자르에서의 흥정은 단순히 가격을 깎는 행위가 아니라 뭐랄까 일종의 사교적인 의식이자 게임이거든요. 아, 게임이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 시장이 수백 년간 실크로드의 동서양 상인들이 만나던 세계 최대의 상업 허브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에요. 와, 지금 우리가 램프를 두고 벌이는 그 밀고 당기기는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의 일부인 셈이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더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성공적인 흥정을 위한 구체적인 팁들도 있었죠? 네, 몇 가지 핵심 전략이 있었어요. 첫째, 인파가 적은 평일 오전에 가라. 오전에. 상인들이 십타라고 부르는 첫 고래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더 잘 깎아주는 경향이 있대요. 둘째, 최소 3군데 이상 가게를 둘러보면서 시세를 파악하라. 셋째, 상인이 부른 가격의 한 절반 정도에서 시작해서 촉파할르, 너무 비싸요 를 외치면서 반영을 살피는 거예요. 하하, 재밌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은 원하는 가격에 이르지 못하면 미련 없이 테셰큐르 에데림,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는 연기력. 연기력. 네, 대부분의 경우 주인이 다급하게 붙잡을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연기력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주요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효율적으로 둘러보기 위한 뮤지엄 패스에 대한 내용도 있었어요. 네, 이게 줄을 안 서고 바로 입장할 수 있어서 편해 보이는데 무조건 사는 게 이득일까요? 한 여행 가이드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적이었어요. 아, 이스탄불 뮤지엄 파스가 시간 절약에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가성비는 여행 계획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패스는 톱카프 궁전이나 고고학 박물관 등은 포함하지만 사설로 운영되는 돌마바체 궁전이나 바실리카 시스턴 같은 핵심 명소들은 빠져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본인이 가고 싶은 곳 목록을 먼저 만든 다음에 각 장소의 입장료 총합이랑 패스 가격을 비교해봐야 손해를 안 보겠네요. 정확해요. 무작정 패스부터 사는 건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한 주의사항도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했어요. 안전?
앞서 말한 택시 사기 외에도 과도하게 친절하게 접근해서 술 한잔 하자며 바로 데려가서 터무니없는 요금을 청구하는 식의 사기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니 낯선 사람의 호의는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갖고 대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정말 이스탄불의 속사를 깊숙이 들여다본 기분이에요. 술타나흐메트의 웅장한 역사적 층위에서부터 보스포러스 건너편 아시아 사이드에 숨겨진 보석들, 그리고 활기찬 시장과 다채로운 음식 문화까지.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 고대와 현대, 거대함과 아기자기함, 또 신성함과 세속적인 삶이 하나의 용광로처럼 뒤섞여서 끊임없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용광로? 네, 페리를 타고 두 대륙을 오가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여행자는 이 도시의 가장 본질적인 매력, 즉 공존의 미학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공존의 미학. 웅장한 모스크 옆 작은 찻집에서 현지인들과 차이를 마시는 경험이야말로 책으로만 결코 알 수 없는 이스탄불의 진짜 깊이를 느끼게 해주는 순간일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대화의 시작점이 되었던 아야소피아는 최근 다시 모스크로 전환되면서 이 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처럼 깊은 역사와 다양한 문화적 층위를 가진 이스탄불의 정체성은 과연 누가 정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야소피아와 같은 상징적인 건축물은 그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체성에 대한 대화 속에서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이스탄불을 여행하신다면 분명 더 깊은 울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